자, 오늘은 에너지띠하고 반도체 그 부분 하자. 지난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 기체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들이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가 생긴 모양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기체들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생각해보면 고체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애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액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사이가 멀고 기체는 그것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서로 옆에 있는 원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기체들은 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고체들은 선의 형태로 존재하기가 힘들어. 왜? 고체들은 대부분 결정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고체들을 결정형으로 나타낸 걸 그림을 그려보면 큐브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따닥따닥따닥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인 거야. 결정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원자가 옆에 있는 다른 원자한테 바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각각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는 상황처럼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화학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그 양자수 안에 최대 전자가 2개 이상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밑에부터 보자. 그림 보면 옆에 이걸로 볼게. 여기 봤더니 지금 원자가 지금 이거 원자핵 하나, 얘도 원자핵 하나, 원자핵 하나잖아. 그지? 근데 이게 3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애들이 옆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번호를 붙여볼게 한번. 얘가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원자핵, 세 번째 원자핵이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 원자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지? 두 번째 이 원자핵도 두 번째 원자핵만의 고유한 전자가 움직이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가 N1번에 해당하는 양자수를 가지는 에너지 준위 구역이라고 한다면 1번 원자핵이 만든 에너지 준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1번에 해당하는 2번 원자핵이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또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자핵이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만약에 원자핵이 무수히 많다면 생겨지는 줄의 개수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얘네들이 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 만들어져.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얘네를 만약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실제로는 아예 색칠이 완벽하게 메꿔져 있는 띠의 형태가 아니라 미세하게 갈라진 형태의 여러 개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선의 개수만큼 사실은 원자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원자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원자핵이 만드는 에너지 준위에 의한 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띠의 형태로 마치 그 점묘화라는 그림 기억나지? 점묘화가 점을 막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멀리서 보면 그 점묘화를 멀리서 보면 내가 그리고 싶은 형체로 보인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지저분해.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져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얘도 역시 멀리서 볼 때는 띠의 형태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균열이 되어서 갈라져 있어서 모여 있다 라고 기억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보면 원자가 한 개일 때는 당연히 이 원자핵에 해당하는 이 녀석에 해당하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준위 영역이 선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 기체를 배울 때 누구를 배웠냐면 수소를 배웠어. 수소는 당연히 1번이잖아. 양성자 하나지. 전자도 몇 개야? 하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한 개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누구도 기체냐면 헬륨도 기체잖아. 헬륨도 기체인데 얘는 원자핵이 여기 있으면 헬륨 두 번째 원자핵은 그러니까 양성자는 저쪽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기체와 기체의 간격이 그렇게 가깝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체들은 다 선으로 되어 있어. 고체들만 띠의 형태로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띠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야. 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왜 도대체 얘네가 띠의 형태로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에너지 준위들이 정말 촘촘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라고 하면 되고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봐봐. 원자가 한 개 있을 때도 여기 간격, 그다음에 두 번째 간격 차이 다른 거 보이지? 누가 더 넓으냐면 아래쪽의 간격이 더 훨씬 얘가 더 넓고 위에 있는 두 번째 간격이 더 좁단 말이야. 그런데 띠의 형태일 때도 봐봐. 밑에의 간격이 조금 더 넓고 위쪽의 간격이 조금 더 좁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연속적이라는 말과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만약에 뭐 가로로 띠를 그려볼게. 띠가 있을 때 세로선을 그어보자. 세로선이 일정한 간격만큼 정확히 자로 잰 듯이 균일하게 갈라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우리가 알듯이 스펙트럼의 선의 띠의 위치를 보면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잖아. 가까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체일 때나 고체일 때나 공통점은 둘 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연속적인 구간들이 있는데 어디가 연속적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 공간, 여기 구역을 A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을 B라고 지칭을 해보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질문하면 당연히 우리는 불연속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하지만 얘가 만약에 특별하게 A 구역에서 또는 B 구역에서 에너지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면 이 구역 안에서는 거의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연속적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러면 양자수 N1번에 해당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다 똑같아? 이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밑에 줄 하나가 있어. 그러면 갈라진 상태에서 위에 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에너지 준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값은 같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리고 항상 얘가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에너지가 더 작고 위쪽에 있는 녀석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기억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다시 고체들은 띠의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지만 어떤 한 구역에서의 에너지 상태를 질문하면 거의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띠의 형태로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있는 전자구역이 있으면 두 번째 아이가 있는 전자구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게 고체들의 에너지 띠 형태라는 거를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이름을 지정해줬단 말이야. 지금 자, 당연히 여기는 띠가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저 밑에 또 있을 수 있어. 그치?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일 마지막과 그 마지막에 있는 띠 두 개만 이야기를 한 거야. 만약에 얘가 우리 왜 전자 껍질 이야기 할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중앙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야. 이거 누구야? 3번 옳지, 리튬. 만약 얘를 전자 껍질을 그려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엔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한 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이게 리튬이지. 이럴 때 우리한테 뭘 질문했었냐면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기억나? 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대답해줬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 불렀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그거랑 비슷해. 지금 만약에 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아래서부터 꽉꽉꽉꽉꽉 전자가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띠라고 부르는 이 안에 전자들은 아래서부터 꽉꽉꽉 채워진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 전자들인 거야. 그리고 원자가 띠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세워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구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들은 무엇을 희망하냐면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위치에서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희망해. 그러려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또는 반대로 전도띠에서 내가 많이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고체들의 에너지 띠야.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가 띠는 꽉 채워져 있고 전도띠는 채워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원자가 띠는 마치 고체 상태일 때 애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제자리에서. 절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고 제자리에만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이건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갔어. 전도띠로. 그래서 이 상태의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야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는 것을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고, 허용된 띠라고 부르는 구역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허용된 띠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지울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지금 원자가 띠에 전자 들어갈 수 있고 전도띠에 전자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원자가 띠라고 부르는 구역과 전도띠라고 부르는 구역은 허용된 띠야. 하지만 여기 띠간격이라고 부르는 요 구역은 절대로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여기를 금지된 띠라고 불러. 근데 아직은 여기는 그런 거는 좀 빠졌더라고. 알았지? 여기가 띠 간격이야. 금지된 띠. 금지된 구역이야. 그래서 띠 간격은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소 에너지 준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0.5 또 이런다. 전자볼트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10.5 전자볼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애매하게 얘가 8.4 전자볼트 에너지를 흡수를 했대. 그렇다고 이 중간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자가 띠까지 오기 위해서 전자들은 아래서부터 꽉꽉 채워져서 올라왔고, 그리고 띠 간격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원자가 띠에 있는 애가 전도들이 이동을 하려면 그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반드시 흡수해야 한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허용된 띠에서 전자들이 채워질 때 온도가 중요해. 뭐냐면 절대 온도가 0켈빈일 때부터 채워져. 왜냐하면 절대 온도가 0켈빈이면 무엇이 0이냐면 저항이 0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이 0인 상태여서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격에 따라서 우리가 고체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고체의 전기전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만 올릴게 이거. 자, 고체의 전기전도성. 말 그대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전기전도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좋아. 이거면 전류가 잘 흘러. 이 소리고, 전기전도성이 나빠. 그럼 전류가 잘 안 흘러.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도체, 부도체 이렇게 불렀어. 근데 이제부터는 부도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절연체 이렇게 부를 거야. 알았지? 그래서 보면 전기 전도성이 좋고 나쁘고는 결국은 뭐냐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얼마나 많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 이 상태에 따라서 전도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이동을 해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겼어. 그럼 얘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전자가 움직이질 못해. 많이 올라가 봐야 한두 배밖에 못 올라가. 이러면 이거는 전기 전도성이 처음에 것보다는 나쁜 거고, 아예 움직이질 못해. 못 올라가. 이럴 때는 전기 전도성이 아예 제로인 거지. 이해되지? 아예 나쁜 거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은 원자가띠에 있던 애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이동을 하면 움직이는 게 자유로워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그 말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양공이라는 건 우리가 살짝 배우긴 했는데, 양공은 만약에 봐봐. 원자가띠에 꽉 채워져 있던 곳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 여기 구멍들 보이지? 여기 보이지? 이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불러. 근데 얘가 비워진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비워지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전자가 탁 들어와서 박힌다. 비워지면 박히고 비워지면 박히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 양공이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질문을 할 때 양공도 움직인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전자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도미노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양공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양공의 이동 방향 보이지?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기 하나 채워져. 채워지고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칸이 비워지면 봐. 양공이 두 번째 칸이 비워져. 그 다음 또 다시 세 번째 칸이 비워져.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이 비워져.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빠져나오면 그 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로 옮기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빠진 자리 하나 올라가면 두 번째 자리가 비는 상황이 되고 두 번째 자리가 빈 것을 세 번째가 올라가면 들어가면 두 번째까지는 채워지고 세 번째가 비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마지막에 있던 애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세 번째까지 채워지고 마지막이 비잖아. 그치? 그래서 마치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양공도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양공도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는 톰슨, 러더포드 이런 거 할 때부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지? 하지만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당연히 우리 건전지도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이 플러스잖아. 그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루어져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전자는 있어. 그럼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애는 있는데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애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뭔가 끊긴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공을 플러스 전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 진짜는 플러스는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V는 IR 생각해보자. V는 IR. 이거 기억나? 이거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일까? 이거 무슨 법칙일까? 오므의 법칙. 중학교 때 했다. 중학교 때 다스라. 응? 거리 속력 그거는 거속시고 그거는 속력이고 이건 오므의 법칙. 그래서 자 한글로 기억해야 돼.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 있잖아.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또 나오거든. 오므의 법칙이. 지금 V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전압이라고 불러. 전압. 그리고 단위는 V를 쓰고 볼트.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저항.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어 머리처럼 생긴 애를 써. 그리고 얘 이름은 옴. 그리고 I는 전류. 그리고 얘는 A라는 단위를 쓰고 이름은 암페어. 진짜 이거 기억 안 나?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그 속력처럼 구하고 싶은 걸 가리면 공식이잖아.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I를 구하고 싶어. I를 구하고 싶으면 R분의 V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I분의 V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났더니 지금 보니까 R과 I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점점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야.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저항이 커진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야? 다시. 전기 저항이 커져?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잘 못 흘러. 반대로 전기 저항이 작아졌대. 그럼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 이러면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저항과 전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야. 알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띠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고체들이 어떤 애는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고 어떤 애는 전류가 잘 못 흘러.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얼만큼 전도띠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는지 못 흐르는지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전도띠와 에너지, 원자가띠 사이 띠 간격이 최대한 좁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도체들은 신기하게 생겼어. 도체들은, 봐봐. 도체들은,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붙어 있는 거 보여? 붙어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원자가띠의 전자들이 꽉꽉꽉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옆으로 살짝만 흡수해서 이동하면 바로바로 이동하잖아. 그치? 그래서 도체는 굉장히 전류가 잘 흐르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주로 뭐냐면 금, 은, 구리, 철, 대부분 금속이지. 그 중에 가장 전류가 잘 흐르는 게 금이고 그 다음 은, 이게 순서야. 그런데 우리가 금이 사실은 가장 전류가 잘 흐르지만 도선 안에 금을 다 넣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겠지. 금을 다 요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싸겠어, 그지? 그래서 구리를 대부분 도선 안에 집어넣는 상황인 거지. 알았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좋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면 저항은 작아지는구나. 반비례 관계인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절연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얘는 일명 구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잘 사용하진 않아. 절연체라고 해. 그래서 보면 띠 간격이 굉장히 넓지. 그러니까 원자가 띠에 있던 애가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사항은 뭐냐면 이동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완전 불가능은 아니야. 만약에 얘도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동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무조건 이동할 수 없어라고 기억하는 건 안 좋아. 왜냐면 시험 문제에 그 절연체는 아예 전기 전도성이 0인가요?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진 않아. 왜? 얘도 그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만 있다면 전기 전도성은 가질 수 있어. 전류가 흐를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이 되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아. 전기 전도성 떨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저항은 당연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유리 이렇게 부르는 애들은 주로 보석 종류 있지. 뭐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 있지. 그 유리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무, 고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감전되지 않으려면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절연체가 바로 이런 애들. 그러면 얘네들은 전기저항이 굉장히 큰 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도체. 실제로 이 반이라는 말이 딱 절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띠 간격으로 보면 도체보다는 살짝 넓어. 자, 도체보다는 띠 간격이 넓어. 하지만 절연체보다는 어때? 절연체보다는 띠 간격이 좁아.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뭐 반도체에 대한 띠 간격에 대한 질문을 하면 도체보다는 넓고 절연체보다는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일단 얘도 원자과 띠가 전자가 완전히 다 채워져 있단 말이야. 채워져 있는데 띠 간격이 그래도 절연체보다는 좁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조금은 용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얼만큼 흡수했냐에 따라서 이동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 않고 절연체보다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리고 대표적인 애가 규소 점화님인데 얘네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면 14족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왜 1학년 때 그 탄소화합물도 배우고 규산염 삼연체 이런 것도 배웠다? 네. 이건 기억나지? 네. 규산염 삼연체에서 규소도 14족이고 탄소도 14족이야. 근데 굳이 왜 생명체를 만드는 탄소화합물도 14족으로 광물을 만드는 규산염 삼연체를 만들 때 규소도 14족으로 했을까? 왜 도대체 14족이어야 할까? 그래서 과외쌤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뭐지? 이동하는 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합이잖아.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최대 4쌍까지가 가능하잖아. 그리고 특별히 그 14족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결합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결합이 가능해.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족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는 탄소화합물이고 광물들은 규소, 규산염 삼연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고체들은 세 종류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종류가 있고 얘가 결국은 띠 간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첫 번째 도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두 번째 절연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세 번째 반도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다. 그럼 우리한테 띠 간격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가장 띠 간격이 큰 건 절연체,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도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 또는 전기 전도성이 가장 큰 순서대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도체, 반도체, 절연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것은 띠 간격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게 딱 한 문제가 있어.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이제 전기 전도성을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낸 거야. 딱 정해져 있는 양으로 그냥 나타낸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 P처럼 생긴 이 녀석이 비저항이야. 그냥 헷갈리니까 비저항을 저항이라고 기억해주면 좀 편할 거야 아마. 저항이라고 기억을 해. 왜 이러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와서. 자, 그러면 저항이라고 기억해보자. 그러면 자, 지금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다슬아.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A분의 L인데 여기에서 A가 뭐냐면 단면적. 그다음 L은 길이. 알았지? 그리고 이 녀석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아. 알았지? 비저항을.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실제로 기억을 할 때 전기 전도도 구하는 공식은 딱 이 녀석이야. R A분의 L. 여기서 R은 아까 선생님이 저항이야 라고 가르쳐줬지. 네. 기억나?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메모해 놓자. R을 가르쳐주지 않고 전압과 전류를 가르쳐줄 때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R 대신에 V A분의 I L이야 라고 기억을 해야 돼. 여기서 R분의 1이 누구냐면 V분의 I거든. 그래서 R이 없는 대신에 V분의 I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VA분의 IL.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도체랑 반도체의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지금 그래프가 이건데 얘도 되게 중요해. 별건 아니야. 봐봐. 지금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도체는 비저항이 저항이라고 아까 그랬던 선생님이 저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 보이지? 점점 커지지? 하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떨어지고 있네. 그렇다는 건 반도체라는 애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아주 맨날 질문해.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감소를 하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보면 반도체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서 10의 뭐 0제곱 여기까지가 반도체야. 그리고 절연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굉장히 작지. 전기 전도도 작은 거 보이지? 거의 음수. 지수가 막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6. 근데 도체들은 다 양수지 지수가.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밑에 거 볼까? 표에 여기 나와 있지. 자, 이걸로 볼게. 지금 보니까 은은 이거 지수 양수지. 네.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지. 여기까지가 도체. 그 다음에 저마늄이라고 부르는 녀석하고 규소라고 부르는 녀석은 14족이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무조건 반도체. 그지? 그리고 유리나 고무는 봐봐. 지수가 거의 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막 이러잖아. 얘네들은 절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작아진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여기 해볼게. 해보자. 같이 할게요. 자, 기체 에너지 순위.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다음에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 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다음에 원자가 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지. 가장 위에 있는 애니까. 다음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는 전도 띠라고 불러요. 전도 뭔 줄 알아? 전도. 전도가 뭘까? 여기 있던 애가 저기로 옮겨가는 것도 전도야. 마치 전이처럼. 전도 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 안 나? 열이요? 열의 이동. 넘어가자.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으로 이 영역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이거 누굴까? 띠. 간격? 옳지. 간격. 다음에 전자의 전위로 인해 원자과 띠에 생기는 빈자리. 이걸 우리는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역할을 한다?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반도체의 띠 간격은 도체보다는 넓고 절연체보다는 좁다. 좁다. 다음에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전기, 전도도. 그리고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 자, 그 다음에 1번 에너지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하래. 에너지띠는 기체 원자에서 나타난다. 아니지. 그러니까 에너지띠라는 것은 고체 원자에서 나타난다. X. 다음에 전자는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당연히 O. 에너지띠 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내에서는. 뭐가 중요해? 에너지띠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깥을 볼 때는 불연속적이지만 하나의 영역 안에서는 거의 연속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구분해보자. A가 전도띠. 그 다음에 B가 띠간격. 그 다음에 C가 원자가띠. 그 다음에 3번 자유전자와 양공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전자가 되어 고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전자의 전이로 인해 생긴 양공은 이웃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으며 플러스 전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구분하자. 자, 지금 보니까 가는 아예 따닥 붙어 있어. 이게 누구야? 도체지. 네.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는 띠 간격이 좁으니까 얘는 반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는 띠 간격이 넓으니까 절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체의 종류. 자, 띠 간격이 없는 애가 도체지. 기역. 원자가 띠가 완전히 채워진 애는 절연체도 채워져 있고 반도체도 채워져 있어. 그리고 띠 간격이 가장 큰 애는 절연체가 되겠지요. 다음에 물질의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물질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잘 흐른다지. 잘 흐른다. 다음에 물질의 비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가 크다야 작다야? 작다야 작다. 비저항이 크다라는 건 저항이 크다라는 거니까 잘 못 흘러. 도체는 절연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합시다. 그 반도체는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어. 기억이 좀 나니? 가물가물하니? 자, 반도체가
그 14족 아이들을 공유결합 시켜갖고 연결해 놓은 게 반도체거든. 근데 이게 순수 반도체라 그래서 아예 그 14족끼리만 결합해 놓은 게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 전도성을 좋아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어. 그렇게 만든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도체라고 불러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불순물 반도체야. 고유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 그래서 볼게요. 자,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 자, 원자과 전자가 만약에 4개야. 그렇다면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얘는 14족인 게 당연히 맞지. 그래서 고유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양공이나 자유전자 수가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알았지? 하지만 그래도 자유전자가 있기는 있어. 적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밑에 비고유 반도체라고 부르는 불순물 반도체 일명. 여기에다가 도핑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도핑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들은 게 아니라 그 왜 올림픽을 한다거나 아시안 게임 하면 운동선수들 다 시합 전에 도핑 테스트를 해. 그러니까 그 도핑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그 소변 검사로 대부분 하는데 사람의 체액이나 소변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이온이나 원소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약물 때문에 들어가 있는 원소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검사야.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물 검사인 거지. 그래서 도핑을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불러. 근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도핑을 하는 이유는 도핑을 하기 전보다 더 좋기 때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도핑을 해주는 것은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도핑을 한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최외곽 전자가 봐봐. 14족인 애는 4개지. 빨간스럽게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내가 13족인 애, 그러니까 13족인 애를 만약에 도핑을 하면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우리 보통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가 꽉 차야지만 안정적인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나가 채워지지 못하고 구멍으로 남는 현상이 발생해.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P형 반도체는 양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얘를 이용해서 그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먼저 밑을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 자, 계속 도핑을 시키면 양공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띠 바로 위에 양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우리 왜 그 물을 건널 때 여기 봐라. 이 강물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뛰기 해서 건널 수는 있어. 하지만 중간에 누가 친절하게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놨어. 밟고 건너가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래서 이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는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원자과띠 바로 위에, 이게 되게 중요해. 원자과띠 바로 위에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기는 거지. 알았지? 이게 P형. 자, 그 다음에 N형 보자. 자, N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다르게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를 가지고 도핑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자, 최외곽 전자가 4개야. 4개였는데, 15족이면 5개란 이야기잖아. 그럼 하나, 둘, 셋, 4개 채우고도, 1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면서 그 전자들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겨.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 전도띠 바로 아래. 그래서 얘가 아까 똑같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보다 밟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는 이야기지. 알았죠? 그래서 이, 그림 형태만 보더라도 어떤 게 P형이고 어떤 게 N형 반도체인지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 양공이 보이는 것은 P형 반도체이고 이렇게 전자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은 N형 반도체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P형과 N형을 만들 때 사용되는 13족과 15족 원소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13족은 붕소 알루미늄. 얘가 대표적인 애야. 그리고 15족은 인질소. 얘네가 대표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외울 때 붕알 이렇게 외우라고. 붕알.
이게 13족이야. 걔 빼고는 다 15족이다.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알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야? 양공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양공이 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운반자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P형은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냐면 전자 때문이라서 주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웃기는 건 P형은 P형대로 따로 사용하고 N형은 N형대로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P형하고 N형을 접합해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 1에서 배우는 건 P형과 N형을 접합한 정도만 배우고, 물 2에서는 PNP, NPN이라고 부르는 세 개를 접합한 다이오드를 배우는 게 물 2야. 똑같은 걸 또 배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종류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PN 접합 다이오드야. 왜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양공이라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냐면 플러스 전하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당연히 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이동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움직여야 전류라는 게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붙여서 사용을 하고, 구조는 이게 실제로는 진짜 작거든? 이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떤 이런 전자제품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전자제품 키판 안에 이렇게 보면은 요 까만 애가 이렇게 연결잭으로 되어 있다. 휴대폰에도 들어있고 이런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공이 보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쪽이 P형이고, 전자가 보이게 색칠되어 있는 애들이 나와 있는 쪽이 항상 N형이야, 너스라. 그리고 양공이 있는 P형은 반드시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야지만 되고, 전자가 있는 N형은 반드시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 이래야지만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현상이 돼. 왜냐하면 봐라.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흘러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요. 전자. 그럼 전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게? 그것도 기억 안 나? 자,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이야. 움직이는 방향 완전 반대지. 그런데 양공이 전류의 방향과 같이 움직여. 전자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네를 지금 밑에 보면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를 딱 연결을 붙이고 나서 정확하게 한쪽은 플러스에다 연결을 하고 한쪽은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했어. 보니까 P형이 플러스랑 연결돼야 되는데 바르게 연결했지. 그리고 N형이 마이너스랑 붙어야 되는데 얘도 바르게 연결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간에 여기 이어붙인 이 부분이 접합면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공은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해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이렇게, 이게 전류 방향, 전류.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완전 반대로 움직이지. 이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그렇다면 양공은 전류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니까 양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합면에서 양공이라고 부르는 녀석하고 전자라고 부르는 녀석이 만나버려. 알겠지? 이러면서 접합면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바보처럼 반대로 연결을 한 거야. P형을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P형을 마이너스에다 연결을 했어. 이렇게. 그리고 N형을 플러스에다 이렇게 거꾸로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또 전류랑 전자의 방향 해보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이거 전류지.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보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거꾸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상황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양공은 전류의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얘도 역시 뒤로 가는 상황이 되겠네. 맞나 못 맞나? 못 맞나. 그러니까 접합면이 점점 두꺼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잘못 연결한 것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의 형태가 몇 개가 나오냐면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기호의 형태로 나오면 삼각형 있는 요 뒤쪽이 P형이고 일자로 되어 있는 요쪽이 N형이야로 기억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삼각형 뒤쪽이 플러스랑 만나야 되고 앞에 일자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마이너스랑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이오드는 그러면 제대로 연결할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번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하고 한 번은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한 거야. 그런데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 때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연결됐을 때는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를 들어서 교류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애가 교류 기호야. 이 녀석은 왼쪽이 플러스였다가 오른쪽이 마이너스였다가 순간 또 바뀌어서 오른쪽이 플러스였다가 왼쪽이 마이너스였다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 상관없이 전류가 양수일 때도 흐르고 음수일 때도 흐르고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게 바로 교류 전류일 때. 교류를 딱 입력해놨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내가 다이오드를 중간에 걸어놨어. 걸어놓으면 신기하게 봐봐. 여기 없어졌지? 없어진 거 보여? 왜 없어졌을까? 왜 없어졌을까? 얘가 여기일 때만 자기랑 똑같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걸린 거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얘가 순방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던 거야. 근데 지금 역방향인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거꾸로 연결된 부분은 전류가 당연히 흐르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쪽, 양수면 양수 쪽, 음수면 음수 쪽만 나타나는 현상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다이오드가 하는 일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을 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류작용이야 이렇게 불러. 알았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 그리고 정류작용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현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교류 전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직류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 그지? 교류는 우리들이 그 집에서 사용할 때 들어오는 전압은 교류란 말이야. 교류가 들어와 가정에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교류가 아니잖아. 다 직류지. 220V 사용하고 일정한 전류를 사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제품 안에 다이오드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신기하지? 그래서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품이다. 굉장히 쬐끔해. 그래서 반도체 소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소자가 적을 소자야. 작을 소. 그래서 아주 작은 부품이고 이 부품이 하는 일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일을 한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거가 잘 나와. 다슬아.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 맨날 오답으로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라고 나와. 이건 오답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실제로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는 녀석이 굉장히 잘 나와. 이게 진짜 중요해. 발광이란 말이 뭐야? 좀 미쳐서 발광한다. 이 발광이야? 그거 아니지? 발광이 뭐냐면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야. 이 광자가 빛광자. 선생님이 말하는 발광에서 광은 미칠 광자고. 그렇지? 그래서 이 발광은 빛을 발한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네온샤인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파란색, 빨간색 막 색깔 여러 가지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잖아. 그것들이 아주 조그만 다이오드를 박아놓은 거야. 그리고 왜 요즘 그 간판 같은 데 보면 막 그 학원 간판 특히 요번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인성 누구 뭐 이렇게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다 다이오드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여기 위에 얘가 만약에 전도띠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가 원자가띠라고 해볼게. 만약에 빛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흡수해야 되는 거야? 방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거꾸로 원자가 띠로 내려와야 되네 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빛을 방출하려면 내가 위에, 그러니까 에너지 주기가 높은 곳에 있던 애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지만 그 띠간격에 해당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얘가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얘의 빛의 색이 파란색이라고 해보자. 얘가 지금 파란색 빛, 빨간색인가 빨간색으로 할게. 현재 이 녀석이 빨간색 빛을 방출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빨간색 빛이 아니라 파란색 빛을 방출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슬아,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머리를 굴려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빨간색이야. 네.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수치 같은 거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네. 그래서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전압을 세게 걸어준다. 아, 오답이야. 네. 왜냐하면 이 색을 결정하는 거는 이 띠간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은 애잖아. 선생님이 파란색이 훨씬 에너지가 크다라고 가르쳐줬지. 네. 그러면 만약에 띠간격이 넓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띠간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다이오드를 교체해야 돼. 아, 이해되죠? 네. 띠간격이 더 넓은 다이오드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맨날 이게 오답으로 나와. 꼭 마치 뭔가를 조정해주면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고 다이오드 자체가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띠간격이다 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맨날 되게 헷갈려. 봐라. 에너지는 이렇지만 파장은, 람다는 빨간색이 더 길고 얘가 더 짧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을 막 섞어서 이렇게 보기에 내놓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얘야. 알았지? 일단 빛을 방출하려면 전도대에서 원자가대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방출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색을 바꾸고 싶으면 다이오드의 띠간격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광다이오드인데, 광다이오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야. 이런 거. 만약에 선생님 얘를 누르면 여기에서 빛 나오는 거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이 빛이 제가 수신을 해가지고 제가 전류로 감지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광다이오드야.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야. 적외선이 나가는 거야. 여기서 적외선이 나가서 쟤한테 비추면 저 안에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지. 에어컨 안에. 이해돼요? 그 안에 광다이오드가 들었어. 그래서 요 적외선이 사람 맨눈으로는 안 보인다. 근데 이거 카메라 대고, 우리 카메라 있잖아. 네. 대고 이거 누르면 빛 깜빡깜빡해. 빨간색. 신기하지? 그래서 그 몰래카메라, 몰카 있는 점줄 확인할 때 핸드폰 카메라 켜고 이렇게 돌려보면 돼. 그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몰카가 진짜 있으면 거기가 깜빡깜빡 빨간색 불이 찍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자. 자,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녀석이 있는데 P형과 N형을 붙여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다. 얘를 순방향이라는 것이 돼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순방향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P형은 플러스 극에, N형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것이다. 자, P형과 N형을 바르게 연결했다면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난다. 알았지?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순방향이고, 지금 보니까 기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자, 전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긴 발을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짧은 발이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건전지를 건너뛰는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항상 뒤로 돌아가야 돼. 다서 이렇게 흘러야 돼. 얘가 이제 만약에 다 회로들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 전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야. 다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뒤로 돌아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게 다이오드고, 당연히 만약에 중간에서 얘네가 만났어.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점점 좁아지겠지만 거꾸로 역방향으로 내가 잘못 걸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점점 뒤로 멀어지는 상황이잖아. 그럼 접합면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자, 그리고 밑에서 이 다이오드가 하는 일은
자기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그리고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발광 다이오드란 녀석은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 띠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만큼이 빛으로 방출되는 다이오드이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빛의 색깔, 뭐 파란색이었던 빛을 빨간색으로 바꾸거나 뭐 빨간색이었던 빛을 초록색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빛의 색깔을 바꾸려면 다이오드의 띠 간격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았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잘 듣고 있지? 야, 혼자인데 졸면 선생님 힘들어. 안 졸리지? 어. 그래서 또 해볼게. 어렵진 않지, 여기는. 괜찮아. 아직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없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자, 볼게요. 고유 반도체라는 거는 순수하게 몇 쪽만 연결한 애들이야? 14쪽.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네 쌍이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얘는. 공유 결합. 그 다음에 비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 만든 반도체로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 뭐 한다고 해? 도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옳지. 구멍 하나 남아야 되니까. 3개의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로 주로 양공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전하를 운반한다. N형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이번에는 5개인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로 주로 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하를 운반한다. 다이오드의 특성,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바이어스. 자, P형 반도체의 전원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의 전원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른다. 다음에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 뭐라 그랬어? 정유. 옳지. 정류작용.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해. 이게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고유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할게. 원자과 전자는 4개이다. 네. O. 원자들이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실온에서 전도대에 전자가 전혀 없다. 거짓말. 아까 선생님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다 그랬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자, 그리고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3개인. 옳지.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로 불순물에 의해 어디 바로 위에? 어디였지 아까 그림상에? 양공에 의한 불순물이 이 에너지준이 있던 거. 옳지. 그래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띠 바로 위에. 됐죠?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 봐봐. 지금 보니까 여기 X라는 녀석이 요거 하나 남는 거 보이지? 네. 그치? Y라는 녀석은 요거 하나 비는 거 보이지? 네. 그렇다면 가가 N형 반도체이고 그리고 나가 B형 반도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와 Y의 원자과 전자, X는 원자과 전자가 5개, Y의 원자과 전자는 3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봐. 이렇게 놓고 X와 Y의 원자과 전자 차이는 2개다. 맞는 말이지. 이런 걸 질문하기도 해. 그 다음에 4번. P형 반도체가 왼쪽에 있고 N형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어. 만약 얘가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을 하려면 P형 반도체랑 만나는 전선은 당연히 플러스 극과 연결이 돼야 돼. 그지? 그리고 N형 반도체와 만나는 곳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럼 전류의 방향 해보자. 자, 그러면 뒤로 돌아가니까 전류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지.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5번.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합시다.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 전원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틀렸네, 그지?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전원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입니다. 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당연히 O. 이것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불렀어요.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봉이 결합한다. 당연히 O지. 됐어? 다음에 6번. 자, PN 접합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발광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된다. 광다이오드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다. 됐죠?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쭉 넘겨볼게요. 어렵지 않지?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기체 원자와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A와 C는 허용된 띠이고 B는 띠 간격이다 라고 했어.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가와 나의 공통점 뭐라 그랬을까? 이거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옳지. 불연속적인 에너지띠를 가진다. 그지? 에너지를 가진다.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선의 형태이고 얘는 띠의 형태이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또 뭐라 그랬냐면 자, A라는 구역 또는 C라는 구역 안에서는 에너지는 거의 연속적이다. 옳지. 그래서 볼게요. 1번. 가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하지만 나의 A에서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구역 안에서 에너지 준위는 거의 연속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나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간격 좁아져, 넓어져? 옳지, 좁아져. 얘도 그렇잖아. 봐라. 어디가 높냐면 여기보다는 여기보다 또 여기가 높잖아. 그치? 얘도 똑같아. 점점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져. 하지만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베타가 I야. 파울리야, 울리.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에서 멀수록 크다. 그치?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가까우면 속박의 정도가 크니까 많이 못 움직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박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치? 원자에게 가까우면 오히려 전기력이 커지는 거고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O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의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부터 채워져? 아니지. 낮은 데서부터 채워줘야지. 역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전자는 B의 영역에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다. 있어 없어? 없어. 띠 간격에는 있을 수 없어요. 나에서 A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A에서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여? 아니지. 오히려 얘가 완전히 채워지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잖아. 오히려 더 못 움직이겠지, 그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을 때 전도띠는 C이다. 맞지? 그 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자, 세 종류의 지금 그림이 있는데 완전 구분하기 쉬워. 띠 간격만 보고 구분하자. 얘가 당연히 도체죠. 네. 그 다음에 나가 다보단 좁으니까 절연체겠죠. 그 다음에 다가 아니다. 쏘리 나가 반도체겠죠. 다가 절연체겠죠. 다음에 1번. 가부터 다를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건 가.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다. 다음에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가는 도체 누굴까? 구리.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 반도체. 기역. 그 다음에 다는 니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OX 하자. 원자과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모두 같다? 그렇지 않다 그랬지? 다 미세하게 갈라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에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
다음에 가에서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간격 없지. 붙어있지, 도체는. 그래서 O.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나는 전기 전도도 좋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양봉수가 많아진다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나에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당연히 자유전자가 되겠지. 그다음에 나는 다에 비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어렵다 쉽다야? 쉽다. 옳지. X입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 P형과 N형 구분해보자. 그림은 각각 순수한 저마늄 반도체 X와 저마늄의 붕소를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 Y의 원자 주변의 전자 배열을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X는 순수 반도체야. 그리고 Y가 불순물 반도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전도성이 더 좋은 건 Y라고 볼 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저마늄과 붕소의 원자과 전자. 저마늄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4개.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라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Y 반도체는 양공이 남아있는 B형 반도체입니다. 라고 대답해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자, X와 Y의 전기 전도성. 써줬네 아까. X, 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붕소는 13조 원소이다. 당연히 맞지. 원자과 전자 3개니까. Y에는 자유전자가 없다. 그렇지 않아. 항상 어느 정도의 자유전자는 있어. 도핑을 해서 양공이 보이도록 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자가 없어?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물 반도체도 그냥 P형 인체로, N형 인체로도 전자가 다 있고 양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고유 반도체 역시 그냥 잘 흐르지 않을 뿐이지 걔도 양공도 있고 전자는 있어. 알았죠? 결국은 P형은 전자보다 양공이 훨씬 많은 거고 P형은 N형은 양공보다 전자가 훨씬 많은 거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Y는 주로 양공이 전자에 나르게 역할을 한다. 당연히 O. 그 다음에 Y에서 붕소가 이웃한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으면 붕소는 음이온이 된다.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붕소에 의해 전도띠 바로 아래, 전도띠 아래야 원자가띠 위야? 원자가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형태가 이런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봐봐. 1번부터 4번을 이 그림을 보고 풀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와 전구,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전지가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S를 A 연결할 때 불이 켜진지 써보자. S를 A 연결했어. 연결하고 전류 돌려보자. 얘를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뒤로 도니까 전류가 이렇게 돌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연결되어 있네.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그래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다음에 이번엔 B에 연결해보자. 뭐 순방향이겠지만 그래도 연결해볼게. B에 연결하면 얘가 플러스지. 그럼 이렇게니까 오 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됐지. 그래서 얘는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쭉 지나갈 거냐, 그지? 그래서 기역 전구 니은. 다음에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와 같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은 무슨 작용? 그렇지. 정류작용. 다음에 4번. S를 A에 연결하면 아까 A가 역방향이었지, 그지? 다이오드의 순방향 아니고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X입니다. S를 A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당연히 접하면서 멀어지겠지. 뒤로 가니까. O. S를 A에 연결하면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P형 반도체에 전자가 공급될 수 없겠지. 그치? 만나질 못하는데 왜 전자를 공급하겠어? X. S를 B에 연결하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S를 B에 연결하면 전자는 기역 전구 니은이야? 니은 전구 기역이야?
아까 선생님이 전자하고 전류의 방향 반대라고 했잖아. 아, 니은 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X야.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전자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니은, 그 다음에 전구, 그 다음에 기역이라고 대답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 양공이 당연히 계속 생기겠지. 계속 만나면서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네. 됐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숙제로 178부터 이거 금방 풀더라고. 그 실력업은 놔두고 182까지 풀어와. 178부터 182. 됐죠? 오늘 한 건 별로 안 어렵지?